안녕하십니까. 컴1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2013년 1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CPU가 프로그램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옳은 것은 일단 CPU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프로세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컴퓨터의 이제 본체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메인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판에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CPU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CPU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프로세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1 더하기 2. 자, 이 연산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은 뭐죠? 일단은 1 더하기 2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겠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 장치,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입력한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1, 2, 자, 더하라 이런 데이터와 명령어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CPU가 있습니다. 자,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입력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CPU가 호출을 합니다. 자, 호출을 뭘 호출하냐면은 명령어로 호출을 해요.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은 사람은 봤을 때 이게 더하기라는 기호구나 알 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다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해서 이게 더하라는 거구나, 더하기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해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라는 것을 연산을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연산한 결과를 3이란 결과를 이제 출력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라든지 프린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CPU 내부에 어떤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버스 이렇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제어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꺼내서 해독을 하고요. 자, 꺼낸다는 것은 호출을 뜻하는 겁니다. 호출하고 해독한다는 얘기예요. 호출하고 해독하고 자, 그 결과를 시스템 전체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만일 더하기라는 이 명령어를 꺼내서 해독을 했잖아요. 해독을 하게 되면 더해야겠죠. 자, 더하는 것은 따로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 연산하는 장치가 연산 장치예요. 그래서 연산 장치한테 지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더해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은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지만은 CPU 내에도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용량의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레지스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PC라는 게 있습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계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한다. 자, 이게 메모리가 되고요. 자, 메모리는 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CPU가. 자, 여러분들 댁에 주소라는 개념이 있죠. 우편이 보내지고 받을 때는 주소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소 개념으로 해서 CPU가 명령을 하나씩 꺼내와요.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그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것이
PC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첫 번째 번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수행할 번지는 2번지가 되겠죠. 자, 2번지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수행할 번지는 3번지가 되겠죠. 이처럼 PC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에 1, 2, 3, 4 이런 식으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IR은 Instruction Register, 그러니까 명령 레지스터를 뜻하는데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자, 1번지에 있는 만일 더하기다. 그럼 이 더하기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오면은 어딘가는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IR이라는 레지스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CC는 Accumulator, 누상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금방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그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CPU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 3도 잠시 CPU에 일단 저장을 해 두고요. 그 다음 메모리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3이란 결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이 공간을 ACC 누상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했다가 메모리를 거쳐서 모니터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ACC라는 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버스는요, 지금 여기 메인보드를 보시면은 각 장치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건데요. 이 연결된 장치들끼리 이래 선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CPU 내에도 각종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지스터 쭉 있는데 이 장치들도 서로 버스라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프로세서의 구성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장치들 간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연결하는 공동의 전송선이다. 자, 이렇게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한다. 1 더하기 2는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 3이라는 이 값을 일시적으로 CPU 내에 저장하는 공간, 그 공간이 레지스터 중에서 누상기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뭐 ACC 또는 AC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에서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을 일단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어댑터 설정 변경하고요. 로컬 영역 연결해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창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연결의 다음 항목 사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클라이언트를 뜻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구성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의 개념 아시죠? 서버는 주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는 받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기사 퍼스트는 서버가 되고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모양 있죠. 자, 이 모양은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프린트 공유하고 파일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인터넷 프로토콜을 뜻하는 건데요. TCP/IP V6, V4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확실하게 보시려면은 뭐 제거도 할 수 있지만은 설치 한번 눌러 보십시오. 설치 눌러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인터넷 방화벽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랜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고정 IP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설정해야 할 인터넷 프로토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TCP/IP 프로토콜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TCP/IP의 어떤 그 약속에 맞춰서 주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뭐 IP 주소 생각하시면은 그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일단 제어판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댑터 이제 설정 변경이 있는데요. 어댑터라는 것은 그 랜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 자, 랜카드 이제 로컬 영역 연결되어 있는 설정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 자, 그럼 바로 거기 메뉴 나오죠. 여기서 속성 선택을 합니다. 자, 속성 선택을 하면요. 로컬 영역 연결 속성이란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IP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이라고 되어 있고요. 버전 4라고 되어 있죠. 자, 위쪽은 IPv6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IPv4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문제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IPv4를 일단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속성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속성 버튼 눌러 보시면은 TCP/IP에 대한 IP를 설정할 수도 있고, 현재는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 받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IP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DNS 서버에 대해서 또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DNS 서버 주소 이런 것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설정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만 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IP 주소 한번 보도록 하죠. IPv4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컴퓨터의 유일한 주소죠, 주소. 여러분들 컴퓨터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IP 주소가 여기 있죠. 147.6.114.11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이 IP 주소를 할당받은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는요, 147.6.114.1부터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대해서 IP가 부여가 되어 있을 겁니다. 1, 그 다음에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는데, 이 앞부분을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요. 앞부분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뒤에 바뀌는 거 있죠. 이게 호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호스트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호스트 주소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32비트의 주소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8비트가 됩니다. 8비트가 4개 있기 때문에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의 개수가 이에 32승계의 주소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서브넷 마스크는 금방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5.25.25.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잘라 보시면 돼요. 자, 25하고 0하고 잘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 이게 호스트 주소가 되겠죠. 자,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해 IP 수신인에게 허용하는 32비트 주소로 사용자 컴퓨터가 속한 네트워크를 식별하는 데 사용한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5.25.0.0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리겠죠.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하고. 게이트웨이는 여기 있죠. 자, 다른 네트워크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다.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네트워크가 여기 있어요.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서버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서버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망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대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7.6.114.1
1부터 뭐 2, 3, 4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IP가 늘어날 건데 그때 보통 1, 첫 번째 컴퓨터, 첫 번째 IP 있죠. 그게 기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자, DNS 서버 주소. DNS는 그 도메인 네임, 기사 퍼스트라는 도메인 네임하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IP 주소하고 서로 이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IP 주소를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IP 주소로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IP 주소를 다시 도메인 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의 주소, 그 주소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항목에 없는 주소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소 설정을 할 때 IP 설정해야 되고 서브넷 마스크 설정해야 되고 게이트웨이, DNS 서버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화면이나 실제 영상에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뭐 언론이라든지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이게 정답이 되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 세계에다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겹쳐서 보여주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구글 글래스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기술을 이용한 거고요. 자, 만화 중에서 드래곤볼에 보시면은 스카우트라는 이런 장치도 있었죠. 만화에도 이런 장치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증강현실의 기술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중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여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로 옳은 것은, 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이제 A를 입력을 하잖아요. 자, A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A라고 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컴퓨터가 이 A라는 것을 A로 문자로 인식을 할까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컴퓨터는 이진수로 모든 값들을, 데이터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1000001이라는 숫자로 바꿔줘요. A 값이 들어오면은 이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표로 해서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코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하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코드로, 약속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고 정한 겁니다. 자, 그 코드가 예전에 사용했던 코드가 BCD 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BCD 코드, IBM사에서 만든 코드 방식이고요. 총 6개의 비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의 비트로 되어 있다라면은 2의 6승계의 정보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2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파벳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CD 코드는요, 처음에 그냥 수치 계산하기 위해서 단순히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소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소문자는 64개 다 포함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예요. 아스키 코드는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총 7개의 비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의 7승계가 되고요. 128개가 되기 때문에 128개 정보 중에서 이제 영소문자, 대문자까지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통신 제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가 일반적인 코드가 아스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A라는 값을 어떤 코드로 이해를 하느냐,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 B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B.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010이 되는 거예요. C는 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FCD는 그 확장된 BCD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의 비트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개가 되고요. 이건 PC용이 아닙니다.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2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2바이트.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그래서 16개의 비트죠. 그래서 2에 16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국 공통 그러니까 국제 문자 부호를 체계를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유니코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문자를 다 표현을 할 때는 한 이 정도 크기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니코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번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페리티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존 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지트 비트 이렇게 나뉘는데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BCD 코드에서 디지트 비트는요 4개의 비트로 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BCD가 되든 ASCII가 되든 FCD가 되든 디지트 비트의 영역은 이렇게 이제 4개의 비트로 되어 있고요. 존 비트가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냥 데이터를 표현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그 비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페리티 비트가 이제 앞쪽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데 페리티 비트는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일 BCD 코드로 해서 이제 11000 뭐 0이라고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면은 전송하는 중에 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숫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바뀌었을 때 이게 바뀐 것인지 원본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페리티 비트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방법은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부가를 해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그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러를 검출하는 이제 방식이 페리티 비트 방식도 있지만 해밍 코드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해밍 코드는요, 페리티 비트의 단점을 보호하는 겁니다. 페리티 비트는 오류를 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류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만 판단이 됩니다. 교정이 안 돼요. 문제는. 그래서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 방식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BCD 코드는 6비트가 되고요. ASCII 코드 7비트, FCD 코드는 8비트, 그 다음 유니코드는 좀 다르죠. 2바이트. 자, 2바이트는 2 곱하기 8비트가 되기 때문에 16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SCII 코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 두십시오. 7비트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2의 7승계 12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거기서 아래쪽에는 BCD, 위쪽에는 FCD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파일에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삽입된 특정한 비트 패턴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워터마크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파일에 이제 워터마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디지털 워터마크가 되겠습니다. 일단 워터마크가 뭐냐면은 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복제 방지 기술을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폐라든지 뭐 컴퓨터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복제할 수 없도록 해서 특수한 기호를 이렇게 삽입을 하죠. 그것을 이제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사용자만이 알 수 있는 아이디 또는 정보 등의 부호를 삽입하거나 영상, 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 복제를 이제 방지를 하고 소유권, 저작권 때문에 이제 삽입하는 그런 기술을 뜻하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이 그림이 제가 제작한 이제 강의 그림이 되는데요. 자, 그 강의 제작 그림을 보시면은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강의에 대한 이제 제목하고 그다음 이제 소유권이 되겠죠. 저작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호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네트워크 접속 장치에 물리적 주소로 번역해주는 프로토콜로 옳은 것은 자, 뭐 호스트다, 뭐 연결된 네트워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키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IP 주소입니다. IP 주소. 이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해서 번역을 한다는 것이 여기서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호스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호스트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나 단말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이제 번역을 한다라고 이 문제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IRP라는 게 있습니다. IRP가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이 있고 IP 주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기사퍼스트닷컴이라는 것은 도메인 네임이 되는 겁니다. 자 기사퍼스트닷컴 이것은 도메인 네임이죠. 이것은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주소 표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는 뭐 123.126.4.7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값, 자, 이 IP 주소는 컴퓨터가 알아듣기 쉬운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 이해하기 쉬운 이 방식을 컴퓨터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IP 주소로 바꿔줘야만 컴퓨터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DNS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메인 네임 서버 혹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DNS가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IP 주소하고 도메인 네임하고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IP 주소를 컴퓨터가 또 그대로 이해를 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리적 주소. 그것을 맥 어드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랜카드 있죠. 랜카드. 랜카드 다 있습니다. 자, 그 랜카드에 고유의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카드가 생산이 될 때,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자,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물리적 주소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IP 주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바꿔주는 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IRP가 되는 거예요.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그래서 문제에서 IP 주소를 물리적 주소로 번역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IRP가 되고요. 물리적 주소를 IP 주소로 또 바꿔주는 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RARP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R이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IRP의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용어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면은 절대로 이 문제는 틀리지 않겠죠.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정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뭐 네이버에 다들 계정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들 환경에 맞도록 네이버가 설정이 될 겁니다. 자, 윈도우즈 7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한 대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 각 사용자마다 뭐 바탕화면이라든지 시작 메뉴라든지 즐겨찾기라든지 윈도우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그것을 사용자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댁에 컴퓨터가 한 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한 대가 있어요. 자, 근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사람이 서로 바탕화면을 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각각 계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A, B, C, D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고 A로 로그인을 하면은 A에 맞는 환경 보실 수가 있고 B로 로그인하면은 B에 맞는 환경 이런 식으로 계정을 다르게 주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는 한 대지만은 마치 여러 대가 있는 것처럼 환경을 다르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사용자 계정의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사용자 계정에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권한하고요. 그 관리자의 그 권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 계정도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표준 사용자가 있고 게스트 계정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관리자 계정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권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 사용자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스트 계정은 뭐 아이디 없이 뭐 한 번씩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는 그런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각각 이제 유형의 특징을 여러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관리자 계정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보통 어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요. 사용자 계정을 작성, 삭제, 변경하거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A라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 B라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으면은 이 계정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에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계정 이름 및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없지만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테마, 바탕화면 설정,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은 설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대한 그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이디라든지, 여러분들의 권한의 이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만은 단순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 맞는 어떤 환경에 대한 설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의 설정이나 컴퓨터의 보안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게스트 계정. 사용자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암호로 보호된 파일, 폴더 등은 액세스할 수 없고요. 게스트 계정은 표준 사용자 계정의 한 종류이며 한 개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한 개밖에 없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A도 만들 수도 있고 B도 만들 수도 있고 C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게스트 계정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자 계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컴퓨터를 공유하는 각 사용자별로 윈도우즈를 설정하고 고유의 계정 이름, 그림, 암호를 선택하고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설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제어판에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자 계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 계정 가시면은, 자, 암호 만들 수 있죠. 사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뭐냐면은, 로그온 할 때 이 사진, 자, 이 사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름 변경하고, 유형 변경하고, 뭐, 이런 것들은 관리자 계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 계정에 맞는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번, 개인 파일, 즐겨 찾는 웹사이트 목록, 최근 방문한 웹페이지 목록, 자, 사용자별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 가능합니다. 자, 3번, 관리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암호를 임의로 변경하여도 해당 사용자의 웹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저장된 암호 및 개인 인증서는 모두 보관된다. 이거 설명 어렵죠. 설명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관리자가 표준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을 했어요.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로그온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로그온 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를 알아야만 로그온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뭐,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얘기인데, 해당 사용자의 웹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저장된 암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트에 대한 어떤 암호라든지 뭐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보관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 거잖아요.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만약 잘못 설명을 한다라면은 모두 삭제된다라고 설명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암호를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용을 했던 사이트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 그 사이트에 대한 이용을 했던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은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4번 사용자별로 로그온하여 작성된 문서는 작성자는 다르지만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므로 동일한 위치에 내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된다. 아닙니다. 계정별로 해서 내 문서 폴더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보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즈 탐색기 창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 탐색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에서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가기 키가 또 있죠. 윈도우 키하고 이제 이 버튼하고 같이 눌러주시면 탐색기를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의 특징을 보시면은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그림이 이제 탐색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고 폴더를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의 세부 정보 창에는 세부 정보 창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만일 요 파일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이 파일에 대한 수정한 날짜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세부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공유된 다른 컴퓨터 자원을 액세스할 수도 있다. 이제 C 드라이브라든지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로컬 디스크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디스크를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다른 컴퓨터들의 이제 자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자원들을 보시려면은 당연히 공유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색기 창을 닫는 방법. 물론 X자 되어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도 닫을 수가 있고요. Alt F4번 눌러서 닫을 수도 있고요. Alt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시면은 창 제어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서 닫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 닫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여기 구성 있죠. 구성에 보시면은 또 닫기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 창을 닫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 부분이 이제 주소 표시줄이 되고요. 요 오른쪽 부분이 검색 상자. 이 구분선을 기준해서 왼쪽이 폴더 영역, 오른쪽이 파일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탐색기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 버튼이 있죠. 여기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탐색기를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버튼을 이제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하위에 폴더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하면은, 또 하위, 또 하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자,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 있죠. 백스페이스. 자,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보시면은 상위의 폴더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방향키가 있을 겁니다. 방향키를 왼쪽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왼쪽을 눌러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백스페이스 키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은 폴더가 열리면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자, 왼쪽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잘 보십시오. 왼쪽 방향키를 제가 한번 눌렀습니다. 누르면 상위로 올려지게 되죠. 근데 이 상위에 폴더가 현재 열려져 있는 상태죠. 자, 이 열려진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방향키 열리게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닫히게 됩니다. 현재 닫혔죠. 닫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상위로 이동이 돼요. 또 그리고 이 상위에 이 폴더가 열려져 있는 상태죠. 한 번 더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현재 위치가 열려져 있으면 닫히게 되고 닫혀있는 상태라면 상위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또 한 번 누르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별표 있죠. 별표 한번 눌러보십시오. 현재 이 위치에서 별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은 현재 이 해당 현재 위치에서 모든 폴더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한 번에.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과 파일 영역의 크기를 조절을 하려면 양쪽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좌우로 드래그한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늘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건데, 자, 이 부분을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2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자, 이 경계선에서 왼쪽 부분이 폴더 영역이고 오른쪽 파일 영역입니다. 자, 이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숫자 키패드에 슬래시 키를 누르면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준다. 자,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주는 키는요, 버튼은 별표가 되는 거예요. 슬래시 아닙니다. 자, 3번 탐색창에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왼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선택된 폴더가 열려 있을 때는 닫고, 닫혀 있으면은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있으면은, 자,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열려 있다라면 이게 닫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닫혀 있으면은 상위로 이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탐색창에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된다. 자, 백스페이스는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원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원 옵션은요, 장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전을 얘기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전 기능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제어판에 보시면은 전원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디스플레이 끄기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자, 제어판에 가서 전원 옵션을 선택을 하면요, 아래와 같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 모드 해제 시 암호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이라는 것은요, 자, 시작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원 단추죠. 전원 단추에 보시면은 절전, 최대 절전 모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 모니터를 끄는 시간을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을 변경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디스플레이 끄기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맞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3번 전원 단추 정의 및 절전 모드 해제 시 암호 보호 설정이 가능하다. 전원 단추를 정의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 해제 시 암호 보호 설정, 여기 나와 있죠. 자, 기능이 있습니다. 자, 4번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설정 시 시간 설정은, 자,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을 한다. 아니죠. 여기서 시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용자는 설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바 언어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이 설명 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암기할 내용도 조금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객체 지향 언어다라고 나오죠. 자, 특징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이 맞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객체라는 설명이 나오면은 자바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 자, 이것도 객체 언어인 자바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된다. 이거 자바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은 LISP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자, 자바 언어는요, 많이 이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보안에 강합니다. 보안. 자, 보안은 갈수록 중요하죠.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보안의 개념은 더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가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네트워크 분산 처리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된 언어입니다. 자바라는 언어가.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분산 처리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언어가 자바 언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이란 개념 자체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통신망으로 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보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에 강하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네트워크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보안의 측면이 강조되는 환경인 만큼 자바는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므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설명 어려운데. 자,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자바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키는 이겁니다.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는 설명이 맞는 얘기예요.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뭡니까? 윈도우 계열이죠. 윈도우즈 7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윈도우 계열입니다. 하지만은 기업에서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계열도 있지만은 솔라리스라든지 매킨토시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영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플랫폼, 자, 운영 체제가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 올려지는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2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죠?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간단한 프로그램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에 따라서 윈도우면 윈도우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고, 솔라리스라면 솔라리스에 맞는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매킨토시면 매킨토시에 맞도록 그때 플랫폼에 맞도록 매번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불편하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자바는 어떻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면은 플랫폼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종의 컴퓨터와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는 네트워크 분산 처리 환경에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자바는 자바 코드 소스를 컴파일하여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며 이 바이트 코드는 다양한 플랫폼에 설치된 자바 인터프리터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에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 어려운데 이게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플랫폼이 되고요. 자, 이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자바 인터프리터라고 있죠. 자바 인터프리터,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 인터프리터가 있어요. 자바 인터프리터가 있고요. 자, 이 위에다가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바 코드 소스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며 이 바이트 코드, 자, 이 바이트 코드가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명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바뀌면요, 그 플랫폼에 맞는 자바 가상 머신, 자바 인터프리터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인터페이스 해주는,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플랫폼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설명인데 이렇게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바는 자바 코드 소스를 컴파일하여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며 이 바이트 코드는,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에요. 이 바이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두면요, 다양한 플랫폼에 설치된 자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 자바 인터프리터, 이거 인터프리터를 그 플랫폼에 맞도록 올려지게 되면은 이 바이트 코드는 무조건 해석이 되면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라도 자바 인터프리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자, 새로운 기계라는 뜻이 새로운 프로그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도 자바 인터프리터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바이트 코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트 코드는 프로그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린터 설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순서로 연결된 것은,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린터 한번 연결해 보셨습니까? 프린터 설치해 보셨습니까? 요즘 프린터는 대부분 USB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연결만 하면은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설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린터 설치를 하려면은 장치 및 프린터에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장치 및 프린터에 보시면은 프린터 추가라는 이 버튼이 있죠.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시면요. 프린터 추가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면서 로컬 프린터 추가,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추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프린터 추가해 보시면은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USB 프린터는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USB 프린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 화면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프린터 추가라는 거, 이 버튼을 클릭하는 이유는 USB 프린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로컬 프린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예요? 저 멀리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 로컬 프린터를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터 설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장치 및 프린터로 일단 이동을 해야겠죠. 시작에서 장치 및 프린터 혹은 제어판에서 장치 및 프린터로 이동을 해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프린터 추가를 일단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로컬 프린터 추가 또는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 추가. 자,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로컬 프린터로 이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프린터의 포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프린터의 포트. 자, 포트는 뭐 연결되는 길이다라는 정도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프린터 드라이버. 자, 프린터가 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도 다르고 제품도 다 다를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한 정보. 자, 프린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보를 윈도우즈 7한테 알려줘야겠죠. 그 프로그램이 이제 드라이버가 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프린터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공유를 할 거냐 말 거냐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린터를 다른 그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프린터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를 하고 마침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을 때는 프린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설치가 아니고 선택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컴퓨터 이름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프린터의 이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B라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C라는 프린터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만 이 프린터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이름 알고 그 다음 프린터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린터의 공유 이름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프린터 이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고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를 한다. 기본 프린터를 설정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연결되는 설치되는 프린터가 뭐 한 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대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프린터가 있어요. 뭐 그 중에서 로컬 프린터가 뭐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공유 프린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로컬이든 공유든 이렇게 여러 개의 프린터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디폴트 기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하나밖에 설정이 안 돼요. 자, 기본으로 설정된 이 프린터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다가 출력 버튼 누르잖아요. 그죠? 출력 버튼 누르고 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이 프린터에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터 설치 과정으로 올바른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프린터는 나뉘죠. 그 로컬 프린터 그리고 네트워크 프린터로 이제 선택을 해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할 일이 뭐죠?
첫 번째 할 일은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C예요. C.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로컬이냐 네트워크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C, B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CB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정인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표준을 제시한 MPEG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동영상 표준,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PEG 많이 들어보셨죠? MPEG. 자, JPEG은 그 사진이죠. 사진, 정지 영상이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 압축 기술이 이제 JPEG이란 기술이 있죠. JPEG. 그리고 JPG. 자, JPEG나 JPEG나 뭐 같은 겁니다. 그런데 MPEG은 이제 동영상을 뜻하는 거고요. 자,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할 수 있다. 오디오나 뭐 동영상이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압축률을 높이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원본의 사이즈가 100이다. 자,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이 100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압축을 해야만 효율적인 어떤 그 뭐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원본 데이터가 100이라고 해서 이 100 그대로 유지해서 파일을 보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소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00MB의 어떤 동영상이라고 봤을 때 이 100MB를 사람이 다 인식을 못해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할 때는 많이 깎아버립니다. 깎아서 이제 뭐 한 40 뭐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깎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손실. 근데 그 손실을 사람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MPEG이 사용하는 압축 기법이 손실 압축 기법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을 통해 화상 통신이 가능하다. 자, 화상 통신을 하려면 일단 통신한 개념이 나오면 용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좀 더 빨리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MPEG의 이런 그 종류들, 포맷의 종류들, 규격의 종류들 기억을 하시고 특징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MPEG-1은요, 그 음향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압축을 했을 때 그 수준 자체가 CD-ROM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D-ROM, VHS 테이프, 이건 뭐 예전에 썼던 테이프인데 이 정도 수준의 동영상과 음향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MPEG-2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TV 정도. 그 다음 MPEG-3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 HD TV 정도. MPEG-4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이다 라는 설명 나오면 MPEG-4가 되는 거예요. 낮은 전송률로 동영상을 보내고자 개발된 데이터 압축과 복원 기술이다. 자, MPEG-7은 동영상 데이터 검색과 전자상거래 이런 얘기가 나오면 MPEG-7이 되는 거예요. 자, 등에 접합하도록 개발된 차세대 동영상 압축 재생 기술이다. 자, MPEG-21은 MPEG 기술을 통합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정답은 MPEG-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잘 보시면 돼요. 제작,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고 그랬죠.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MPEG-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 설치된 프린터의 인쇄 관리자 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 대화 상자, 자, 인쇄 관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인쇄하는 동안 작업 표시줄에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자, 이와 같은 표시 보신 적 있습니까? 프린터를 하면은
여러분들 모니터 하단에 그 작업 표시줄이 있죠.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간 표시되어 있는 그 왼쪽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런 프린터 아이콘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인쇄가 끝나면 이 아이콘은 없어져요. 자, 없어지고요. 자, 이 작업 표시줄에 표시된 이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프린터 대화 상자, 그러니까 인쇄 관리자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이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린터를 여기 보시면은 그 프린터물이 문서가 하나, 그 다음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출력 버튼 누르면은 세 개, 그 다음 줄에 또 표시가 되고요. 또 네 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다. 자, 인쇄 중에 있어요. 인쇄 중에 있는 이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일시 중지 혹은 다시 시작, 취소, 속성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전원 버튼, 프린터에 있는 전원 버튼을 강제적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린터 대화 상자에서도 프린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쇄 작업에 들어간 문서도 잠시 중단, 일시 중지 시켰다가 다시 시작이 가능하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잠시 일시 중지, 그리고 다시 시작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자,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서 아이콘을 프린터 아이콘 위에 끌어다 놓으면 인쇄가 가능하다. 그냥 바탕화면에 그 해당 문서 1.hwp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거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쇄 작업에 오류가 표시되어 해당 문서가 인쇄 대기열에 대기하면 뒤에 인쇄 작업이 진행 안 된다. 자,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만일 이 문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뒤에 문서는 어떻게 되냐면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다음 문서가 인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서가 출력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서가 같이 섞여서 출력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속 연속으로 출력을 하든 종료를 하든 빨리 조치를 해야만 다음 문서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일시 중지 시킬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3번에 인쇄가 수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문서에 인쇄 명령을 하면 인쇄 대기열에 추가된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에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근데 2번에 보시면은 문서에, 자, 문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자, 문서에서 취소 메뉴가 있는데요. 일시 중지가 취소되어 문서가 다시 인쇄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설명되어 있는데, 이 취소는요, 이 취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문서 자체가 인쇄가 취소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 중지가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다음에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1번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라우터를 사용한다. 자,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회사 네트워크고 이게 기사퍼스트의 네트워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요 장치가 있습니다. 요 장치들, 이게 라우터예요. 라우터.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에 컴퓨터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접속을 할 때 이 다이렉트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넷망에 의해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 경로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서 설정해 주는 것이 라우터가 또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자, 라우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2번
디지털 데이터의 감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피터를 사용을 한다. 이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요. 보통 만약 건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1층에 있습니다. 1층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는 리피터를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1층에서 사용하는 이 컴퓨터하고요, 옥상에 있는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자, 그때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멀게 되면은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리피터라는 장치를 달아주는 거예요. 자, 아날로그 데이터의 감쇄 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증폭기, 아날로그는 증폭기, 디지털은 리피터. 자, 그리고 4번 모뎀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건 맞는 설명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뎀은 자주 나옵니다. 자, 모뎀은요, 변복조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복조 장치. 변조가 무엇이고 복조가 무엇인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변조라고 하고요. 변조해주고 전화선을 통해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 그게 복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신호는 뭐죠? 디지털 신호죠. 자, 그런데 현재는 인터넷망이 디지털 회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에는 전화선으로 많이 연결을 했었습니다.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이 전화선은 뭡니까? 아날로그 회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디지털을 아날로그에 실어서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모뎀이란 장치를 하나 둔 거예요. 그래서 모뎀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에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변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쭉 가죠. 그럼 받는 측에서는 또 디지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모뎀이 필요해요. 그때는 복조가 되겠죠. 자, 이게 모뎀이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상에 공유된 프린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린터 공유.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에 프린터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입니다.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컬 프린터가 없어요. 물론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은 없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프린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 프린터를 이용을 하려면은 이 프린터를 공유 설정을 해야 돼요. 공유하겠다.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 이렇게 공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공유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공유하는 거, 그것을 프린터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아시겠죠? 보통 사무실에 프린터를 컴퓨터만 다 연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린터는 보통 하나 딱 두고, 그죠? 컴퓨터 한 대 하고 프린터 한 대 딱 두고 이제 이것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이 프린터를 이용을 하죠. 그게 이제 공유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공유된 프린터와 연결된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꺼져 있는 상태면은 이거 작동 안 됩니다. 2번. 프린터가 USB 모델인 경우에는 연결하면 윈도우즈에서 자동으로 검색하지 못한다. 이거 틀렸네요.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USB로 되어 있는 프린터는 그 별도 설치가 필요 없죠. 연결만 하면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능입니까? 꽂아서 바로 사용을 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핫 플러깅이란 기능도 USB의 주요 기능이 되겠죠.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USB 주변 기기를 빼거나 연결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USB의 주요 기능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프린터의 공유를 원하면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하고 공유할 프린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프린터 속성을 공유 탭을 클릭하고 이 프린터 공유 확인란을 선택한다. 자,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면 가장 쉬워요. 제어판에 가서 장치 및
프린터로 가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장치 및 프린터로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장치,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에 가면요. 자, 다시.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프린터 속성 있죠. 자, 프린터 속성에 가게 되면은 공유 탭이 있습니다. 공유 탭에서 이 프린터 공유 있죠. 이거 선택하면은 공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 한 대의 컴퓨터에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공유된 프린터를 여러 대 설정할 수 있다. 상관없습니다. 프린터가 여기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 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펌웨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시죠.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하죠? PC에서 바로 하죠. PC에서. 스마트폰하고 PC 연결을 해서, 펌웨어 이제 파일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펌웨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자, 펌웨어라는 것이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든 PC든 각종 전자장치 내에 이런 이제 장치, 기억장치가 있어요. 기억장치가 있는데 보통 롬이라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이 메모리 내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스마트폰이라면은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롬에 저장되어 있는 자, 이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어요. 자, 수정할 수 없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는 수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펌웨어라는 것이 사실은 하드웨어하고요, 소프트웨어하고요, 중간쯤 되는 겁니다. 중간쯤.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드웨어는 뭡니까? 하드웨어는 수정할 수 없잖아요. 하드웨어는 모니터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거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수정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도 사용하는 윈도우즈 7 주기적으로 패치하죠. 업데이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드웨어는 수정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중간쯤 되는 이제 그 어떤 장치를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롬에 기록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 이걸 펌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펌웨어의 개념은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같지만은 하드웨어고, 하드웨어 같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하드웨어의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롬을 떼내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엔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펌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컴퓨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자적 장치다. 이렇게 그다음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건 펌웨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VOD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아래쪽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꼭 이제 그 방송사에서 보내는 그 컨텐츠를 그 시간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VOD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용어 중에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보시면은 P2P, 자, P2P 있는데요.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파일을 주고받는 것을 P2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의 통신 방식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서버는 기사 포스트가 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는 제공하는 컴퓨터, 클라이언트는 제공을 받는 컴퓨터. 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개인 PC들끼리 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그 개인 PC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드디스크에 정보들이 있겠죠. 그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공유를 할 때는 서비스를 해줄 때는 서버 역할을 할 거고, 또 받을 때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꼭 서버가 되고 꼭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P2P는. 자, 그 다음 VCS. 자,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 이거 화상 회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자, 이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내망, 그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을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트라넷은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되어 있는 내부 망이죠. 자, 그 다음 엑스트라넷도 있습니다. 엑스트라넷은요,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체 내에 각 부문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 인트라넷인데, 자, 금방 말씀드렸던 인트라넷인데,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자기 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체들과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인트라넷의 이용 범위를 그들 관련 기업들 간에 확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에 관련성이 있는 회사들이 또 있겠죠. 이 회사들까지 같이 연결한 개념이 엑스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넷은 외부, 인트라는 내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연구소 등 조직 내부의 각종 업무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 4번에 보시면은 기업체가 협력 업체와 고객 간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다. 이것은 엑스트라넷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윈도우즈 7과 같은 운영체제의 세대별 발달 과정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제 운영체제 방식이 일괄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괄처리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모아서. 예전에는 컴퓨터를 이제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PC라는 게 없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 한 대를 전산실이라고 해서 이 그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처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처리했던 그런 개념이 일괄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이제 극대화가 되겠죠. 시분할 시스템. 자, 시분할 시스템은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 줌으로써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주는 시스템이다. 자,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워드 작업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인터넷 충분히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을 하죠. 자,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CPU가 이게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CPU는요, 특징이 있는데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워드 작업을 한다라면 워드 작업하고 이 종료하고 음악 듣고 음악 종료하고 인터넷 사용하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CPU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워드 작업 조금 하고요, 음악 작업 조금, 인터넷 작업 조금,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요, 사람 입장에서는 CPU가 마치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시분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시분할 시스템의 특징은요, 응답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자,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는 얘기는
워드 작업 다 끝나고 음악 듣게 되면 응답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겠죠. 음악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시분화 시스템은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계속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최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중 프로세싱, 다중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고요. 프로세스가 그냥 프로세스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 프로세서가 2개 이상 설치가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 시스템, 한정된 시간, 제약 조건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한다. 뭐 실시간 시스템으로 다 요즘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뭐 비행기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교통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입출금 하는 것도 다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다중모드 시스템은 1세대하고 2세대를 혼합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산 처리 시스템,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 작업들을 나누어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처리해, 여기서 처리, 여기서 처리, 여기서 처리, 이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은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해서 서비스가 다 되고 있죠.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분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의 부담을 줄이며 일부의 시스템 고장 시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 분담한다, 나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분산 처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4대 컴퓨터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처리를 한다, 하나의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컴퓨터 고장이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고장 시에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시스템별로 해서 키워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